어느 새벽, 이곳은 막부 시대의 피난길. 그런데 병사들이 피난민을 쫓아와 사정없이 도륙합니다. 생존자가 몇 명 남지 않은 상황. 한 소년이 주위에 떨어진 칼을 들고 남은 인원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칼의 무게는 어린 소년에겐 너무나도 버거웠죠. 병사들은 그 소년도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데 남은 사람들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하며 붙잡고 매달리지만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남은 건 신타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 한 명뿐. 그들은 무자비하게 이 어린 소년마저 죽이겠다며 찌르려고 달려드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이 그들을 패고 신타를 구해주죠. 그는 너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빨리 곳을 떠나라 말하곤 사라집니다. 다음날 동이트자 희생자들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남성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묘를 만든 건 유일한 생존자 신타이며 죽으면 그냥 똑같은 시체일 뿐이라며 자신들을 습격한 산적들의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죠. 그런 꼬마에게 자신은 검을 약간 다룰 줄 아는 히코 세이주로라 소개하고 다음번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검을 알려주겠다 말하며 소년에게 이름을 묻는데 신타라는 이름은 너무 부드러워 관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너의 이름은 켄신이라 부르겠다 하며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켄신은 히코 세이주로에게 비천 어검류라는 검술을 배우게 되는데 켄신은 빠르게 강해졌고 머리도 어느 정도 컸는지 사부님한테 배운 이 힘을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쓰겠다며 산을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하죠. 하지만 스승인 히코 세이주로는 이런 난세를 바꾸기 위해선 어느 한쪽 체제에 가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건 즉 어느 한쪽 권력에 너의 힘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려간다면 각각에 양립될 수 없는 정의에 조종당해 끝도 없는 살인만 하게 되는 살인기가 될 뿐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벤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결국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 어떠한 말로 포장해도 그것이 진실이라 말하는데 켄신은 스승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힘으로 한 명이라도 많은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고 싶다 내려가죠. 그렇게 산에 내려가 유신을 위해 칼을 휘두르게 되는 켄신. 유신 지사 대장인 카츠라라는 인물이 훈련장에서 그를 보게 되고 켄신과 세상을 바꾸자 말하며 교토로 데려가 그에게 암살 작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검술로 사람을 죽이는 발도제라 불리며 악명을 떨치는 켄신.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같이 유신을 위해 그에 반하는 인물을 데려가는데 단칼에 2명을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키요사토라는 사내를 마저 배려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배워도 자신은 절대 죽을 수 없다며 일어나 켄신에게 달려들죠. 결국 마무리가 되지만 켄신의 뺨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이후에도 밤마다 계속해서 상대쪽 인물을 암살하는 켄신. 그런데 어째서인지 암살을 할 때마다 뺨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릅니다. 동료인 이이즈카는 이를 보며 강한 원한이 담긴 상처는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죠. 이이즈카는 켄신에게 일처리도 끝났겠다 술이나 한잔하겠냐 묻는데 생각이 없다 하자 먼저 자리를 뜨고 켄신도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골목에서 켄신을 암살하려 나타나죠. 그렇게 둘은 맞붙게 되고 나타난 자객이 꽤나 고수인지 켄신을 상대로 꽤 버티는 줄 알았으나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피냄새 속에서 나는 백매향. 켄신은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당황하는 켄신.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거며 자신이 죽이는 장면을 본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죠. 원칙대로라면 동료가 아닌 목격자는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하나 고민을 하는 그때 그녀가 입을 여는데 당신은 피에 피를 내리게 하는군요 라는 말을 하곤 쓰러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들킨 켄신. 암살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인 목격자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데 살려보내줘야 하나 아니면 그녀를 죽여 입을 막아야 하나. 그런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선수를 쳐 에라 모르겠다 쓰러져 버리는 여성. 켄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그 여성을 데려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방을 달라 하지만 성수기인지 아님 배려인지 빈방 따윈 없다고 말하고 내 놈의 방에서 재우라 말하죠. 그렇게 힘을 하는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 잠이 드는데 다음날 아침
무서운 꿈과 함께 잠에서 깬 켄신. 방은 깔끔히 정리되어 있고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격자인 그녀가 혹여나 신고를 했을까 서둘러 나가보는데 응? 숙소에서 일을 하고 있죠. 켄신은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가 괜찮냐 묻는데 어제 거하게 한잔하고 걷던 중 켄신의 앞에서 쓰러졌다 하는 그녀. 그리곤 자신의 이름은 토모에라고 말합니다. ともえと申します。雪代ともえ。 그렇게 조직 일원들과 아침 식사도 하게 되죠. 동료들은 못 보던 미인이라며 신나하고 켄신에게 어젯밤 같이 잤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땠냐 짓궂게 묻는 동료들. お前さんの部屋に 이에 한순간 갑분싸를 만들어버리는 켄신. 최고의 칼잡이임을 아는 일원들은 식은땀이 흐르고 그나마 켄신의 뒤처리를 해주는 이이즈카가 놀랬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켄신은 자리를 일어나 나가고 뒤따라오는 토모에에게 어제 일은 다 잊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라 말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길 잃은 고향이라 표현하며 돌아갈 곳이 없다 말하죠. 숙박업사 아주머니도 요즘 바빠져서 일손이 부족하고 마침 그녀가 일도 잘하고 하니 고용하고 싶다 합니다. 이때 카즈라가 방문하게 되는데 어제 암살 후 야습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켄신의 존재는 조직 내에서도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기밀 정보인데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매복한 후 기습한 건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판단. 내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켄신에겐 당분간 조심하라 명령합니다. 그날 밤 켄신은 이번엔 신선조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서 신선조란 막부의 치안을 보호하는 단체로 검술이 뛰어나고 주로 교토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준군사 조직입니다. 여튼 그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켄신에겐 상대가 안 되죠.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는 데 성공하는 켄신. 뒤늦게 신선조의 조장들이 와 시체를 살펴보고 기술의 격이 현격하게 다르다며 엄청난 건객이라 말하며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또다시 매복을 당한 켄신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게 확실해졌다며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암살 임무에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조용히 있을 것을 명령받죠. 다음날 켄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토모에는 추울 것 같아 담요를 덮어주곤 흉터가 난 뺨에 손을 갖다 대는데 켄신은 반사적으로 칼을 꺼내 앞에 있는 자를 배려합니다. 하지만 그게 토모의 힘을 깨닫고 빠르게 밀쳐내죠. 켄신은 사과를 하고 무슨 일이냐 물으며 주변을 정리하는데 자신의 몸에 덮여있는 담요를 보곤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곤 다시 한번 사과하죠. 어색한 공기가 싫은지 토모에는 이 책들을 다 읽은 거냐고 묻는데 켄신은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으며 그저 잘 때 자기한테 딱 좋아서 쌓아둔 거라 말합니다. 사람을 베는 자는 학문은 필요 없다 말하죠. 그날 밤 카츠라는 토모에를 따로 불러내 얘기를 하자 합니다.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며 히무라는 그 정의의 선봉에 있다 하죠. 하지만 토모에는 그 정의를 위해 어린 아이에게까지 칼을 쥐게 하는 게 옳은 거냐 묻고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토모에에게 히무라가 빼낸 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칼집이 되어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도 순수하고 어린 히무라가 자신으로 인해 타락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확실히 넣을 수 있는 칼집을 발견한 것 같다며 토모에에게 그 역할을 부탁하죠. 다음날 토모에는 오랜만에 휴가를 얻었다며 켄신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켄신과 토모에는 밖에서 술 한잔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술이 맛이 없어서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술이 달다며 신기해하는 켄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이이즈카가 카츠라 씨가 위험하다며 켄신을 찾아옵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교토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짰는데 이를 카츠라가 반대했고 서로 갈라지게 됐다 하죠. 그 정보가 감찰 측에 흘러들어가 신선조가 카와라정, 즉 켄신의 조직이 묵고 있는 숙소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켄신은 서둘러 가보지만 이미 회합 장소에선 신선조와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켄신마저 신선조에게 포위를 당하지만 순식간에 4명을 죽이고 빠져나가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포위를 뚫은 켄신은 카츠라를 찾아내고 카츠라는 켄신에게 우선 교토를 빠져나간 뒤 토모에와 부부로 위장해 살고 있으라 말하죠. 세상을 속이기엔 부부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안정되면 이이즈카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면서 토모에를 쳐다보곤 전날에 했던 얘기를 상기시켜줍니다. 켄신은 카츠라의 명령이지만 억지로 토모에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지 부부로서 함께 오오츠로 가겠냐 묻고 토모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켄신을 따라 나서는데 그렇게 켄신과 토모에는 교토를 떠나 한 마을에 정착한 후 부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옛버릇 못 버리고 앉아서 칼을 안고 자는 켄신. 토모에는 늘 밤마다 쓰는 일기를 마무리하다 뜬금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뺨을 그어봅니다. 아마도 켄신의 흉터를 따라 그려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날 아침 토모에와 함께 밭을 가꾸는 켄신.
토모에가 전날 무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켄신이 농사를 지어보자 말했죠. 그리고 지금 토모에는 땡볕에서 전날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을 때쯤 이이즈카가 찾아옵니다. 켄신이 떠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죠. 대장이었던 카츠라는 행방불명되었고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은 그를 도망자라 부르며 헌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선조와 순찰조가 앞다투어 지사들을 발견하면 즉시 베고 있으니 교토엔 절대로 가지 말라 충고해주죠. 그러며 켄신에게 여기 생활은 따분하지 않냐 묻는데 켄신은 애초에 자신이 좋아서 사람을 뵌 것도 아니고 이곳 생활은 따분하긴커녕 여러 가지로 눈이 뜨이는 일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이즈카는 칼솜씨가 무뎌지지 않게 유지하라 당부하고 떠나죠. 그런데 떠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이제 켄신의 저 자는 포즈가 익숙해질 때쯤 추워 보였던지 담요와 자신의 겉옷을 켄신에게 덮어주는데 켄신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도로 예민했던 켄신은 옷깃만 스쳐도 칼을 뽑는 반사신경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칼잡이로서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켄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이즈카. 그런데 누군가 그의 뒤를 미행합니다. 그를 미행한 사람은 카츠라의 신복인 카타카이. 그는 이이즈카가 들어간 곳을 엿듣는데 켄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켄신은 요 몇 달 건기가 쇠약해졌고 눈빛이 변했으며 조금만 더 무뎌지면 그를 해치울 수 있을 거라 말하죠. 카타카이는 이이즈카가 배신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서둘러 알리기 위해 도망치려 하지만 그 집단의 암살자에게 들켜 결국 죽고 맙니다. 이를 본 이이즈카는 이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말하고 그들은 유키시로 애니시라는 소년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다음날 아침 빨래를 하고 있던 토모에에게 누군가 누나라 부르며 다가옵니다. 응? 이 소년은? 전날 밤 켄신 암살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애니시라는 아이죠. 그런 소년을 자신의 동생이라 소개하는 토모에. 켄신은 동생과 쌓인 얘기를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고 켄신이 나간 걸 확인한 애니시는 발도제, 즉 켄신에게 천벌을 내릴 때가 왔다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조직의 연락책을 맡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죠. 그 말을 들은 토모에는 애니씨에게 조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애니씨는 왜 누나의 행복을 빼앗아간 원수를 감싸냐며 소리를 지르죠. 토모에는 그런 애니씨를 겨우 달래며 돌려보내고 켄신과 저녁을 먹으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었고 약혼자도 있었는데 혼례를 앞두고 교토에서 약혼자가 죽고 말았다 하죠. 그 소식을 들은 토모에는 무작정 교토로 왔고 지금 켄신과 만나게 됐다 말합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하지만 이야기를 삼키는 토모에. 사실 토모에는 소꿉친구이자 약혼자였던 남자를 잃고 자신의 약혼자가 죽은 이유와 죽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교토로 왔죠. 그리고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남자를 찾아내는데 히무라 발도제, 토모에의 약혼자를 죽인 남자는 다름 아닌 켄신이었고 켄신과 맞서며 절대 죽을 수 없다 끝까지 일어나 덤비고 결국엔 죽었지만 죽기 전 마지막 일격으로 켄신의 뺨에 상처를 낸 남자, 그가 바로 토모에의 약혼자였던 겁니다. 토모에는 그 사실을 알고 켄신을 죽일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조직에 들어가 복수를 다짐했던 거죠. 하지만 칼을 들지 않은 켄신은 너무나도 다정했습니다.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며 토모에는 마음이 약해졌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사람을 베고 있지만 신시대가 오면 칼을 버리고 사람을 베는 일 없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 말하는 켄신. 그는 토모에에게 너가 곁에 있다면 자신은 칼을 버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카츠라의 바람대로 토모에는 켄신의 칼집이 되어줄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곤 잠이 드는 켄신. 그런 켄신의 모습을 보고 토모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 집을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 사라진 토모에를 찾는 켄신. 그런 그의 앞에 이이즈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통자는 토모에였다고. 당황하는 켄신에게 그녀의 일기가 증거라 말하는데 켄신은 서둘러 토모의 방으로 가 일기를 읽어보죠. 한동안 잠잠했던 뺨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약혼자를 뵌 남자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켄신을 두고 조직의 본거지로 귀환하는 토모에. 다른 조직원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들의 우두머리는 조직원들은 산에서 흩어져 발도제를 기다리고 있다 말하죠. 길목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켄신이 오면 죽일 작정인 겁니다. 토모에는 켄신의 약점을 찾아내라 보내줬던 거지만 지금 그녀 존재 자체가 켄신의 최대 약점이 된 거죠.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가 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멘탈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빈틈이 생겨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조직이 토모에를 보낸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토모에는 켄신의 약점이 될 수 없다 생각해 혈의 게임으로 자결하려 하지만 보스는 이를 제지합니다. 토모에에게 켄신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또 하나의 행복을 준 사람이기도 한 거죠. 켄신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는 게 싫은 겁니다. 한편 그런 토모에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는 켄신. 켄신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토모에의 약혼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흩어져 있던 자객 한 명이 켄신에게 공격을 가해 성공하죠. 확실히 초점을 잃은 눈이 그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 성공하자 이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자객은 두 번째 공격을 가하는데 정신이 온전치는 않지만 켄신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 그의 가슴에 검을 꽂아 넣습니다. 평소에 켄신이라면 즉사시키거나 확실히 숨통을 끊어놨겠지만 지금의 켄신은 확실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죠. 그로 인해 자객은 찔린 상태에서 뭔가가 설치된 곳으로 기어가 밧줄을 잡아당기는데 그 순간 커다란 폭발 소리와 함께 켄신의 청각이 마비됩니다. 청각을 잃고 귀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켄신. 그렇게 두 번째 자객과 마주칩니다. 1대1인 줄 알았던 켄신은 커다란 도끼를 받아치는데 갑자기 위에서 암수를 쓰는 다른 자객이 켄신의 어깨를 공격해 또다시 부상을 입죠. 결국 무릎을 꿇는 켄신. 자객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내 놈들이 두 명이니 나도 검을 하나 더 꺼내 맞서겠다며 또다시 자객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또다시 밧줄을 잡아당겨 폭발을 시키는데 이번엔 켄신의 시각을 봉쇄시키죠. 우두머리는 자신들의 부하들이 다 죽은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 켄신을 맞이하러 나가죠. 그렇게 흰눈을 피로 물들이며 만신창이가 된 켄신은 정상에 도달합니다. 야미노부 우두머리는 켄신의 모습을 보더니 여기까지 도착한 게 고작이냐며 부하들의 원통과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겠다며 결판을 내준다 말하죠. 그리고 뭐라 말을 하는데 켄신은 지금 청각을 잃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걸 모르나 봅니다. 즉 혼자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여튼 싸움은 시작되고 부상당한 켄신은 일방적으로 맞게 됩니다. 더 이상의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켄신은 최후의 일격을 날릴 각오로 자세를 고쳐잡죠. 그리곤 달려드는데 달려들며 생각이 잠깁니다. 자신은 지금껏 약한 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배워왔다 생각했지만 토모에는 그로 인해 행복을 잃었다고.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며 마지막 검을 휘두르는데 매화양이 진동합니다. 토모에가 켄신을 구하기 위해 우두머리에 팔을 붙잡고 몸을 던졌고 켄신은 청각과 눈이 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하고 그 둘을 동시에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두머리는 죽고 죽어가는 토모에를 무릎 위에 눕혀 바라보는 켄신. 토모에는 겨우 눈을 뜨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손에 쥐어진 칼로 켄신의 얼굴을 긋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 말의 끝으로 결국 토모에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켄신의 십자 흉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알 수 있죠. 켄신은 토모에의 시신을 수습해 집으로 돌아가는데 토모에를 잃고 나서야 약혼자를 잃은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슬픔에 잠기는 켄신. 다음날 실종됐었던 카츠라가 직접 켄신을 찾아와 진짜 내통자는 처리했다 말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기 위해 검을 들어달라 부탁하죠. 켄신은 신시대가 오면 두 번 다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말하고 토모에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카츠라와 함께 교토를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붉은 머리에 왼쪽 뺨에 십자 상처. 그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칼잡이가 되어 있었고 유신 지사들을 지켜내며 켄신은 결국 신시대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신선조의 대장들과도 여러 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켄신의 영원한 라이벌인 사이토 하지메라는 인물도 만나게 되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켄신. 하지만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히코 세이주로는 오랜만에 켄신을 처음 만난 무덤가를 찾는데 그곳에 하나의 묘가 더 생긴 것을 알아차리죠. 그것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바람의 검신 추억편 4부 십자 흉터였습니다. 坊主名はシンタ優しすぎて剣客にはそぐわないな。お前は今から剣心と名乗れ。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